미군 네이비실 부대 사격장에서 청소부를 하던 한국인 중년 여성이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 남성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고 총을 쏘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는 그들의 도발에 숨겨왔던 그녀의 사격 기술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래스카주 코디액 섬. 문명의 끝자락에 위치한 미 해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극지전 훈련 파견대. 이곳은 세상이 얼어붙는 곳이었다. 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뼛속을 파고들었고 겨울이면 모든 것이 하얀 눈과 얼음 아래 잠드는 혹한의 땅. 이곳의 전사들, 네이비실 대원들은 자연의 가장 잔인한 얼굴과 싸우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심장은 빙하처럼 차갑고 그들의 의지는 동토처럼 단단했다. 이 얼어붙은 왕국에 모든 것과 이질적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우. 낡고 빛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의 동양인 여성이었다.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기지시설 관리원이었지만 2미터에 육박하는 거구의 실 대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저 보이지 않는 유령이거나 때로는 경멸이 섞인 시선이 머무는 이물질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선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대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벗어 던진 얼음과 지늘기 뒤엉킨 전투복을 수거하고 화약 냄새 자욱한 총기 정비실 바닥을 닦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이면 기지 주변에 눈을 치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코디에게 겨울 안개처럼 희미했고 그녀의 침묵은 깊은 빙하 아래의 물처럼 고요했다. 실 대원들은 그녀를 순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인 선우를 조롱하듯 빛은 그 이름은 이곳의 암묵적인 계급 사회에서 그녀의 위치를 규정하는 낙인이었다. 그들은 그녀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고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특히 그들의 리더 격인 사급준이 프리처 워커는 유독 그녀에게 잔인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맥과 이라크의 사막을 거치며 살아남은 그는 자신의 경험과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독선적인 사내였다. 이봐, 프리처. 저 순이 좀 봐. 저 작은 몸으로 저 눈을 다 치울 수 있을까? 따뜻한 남쪽 섬에서 귤이나 따던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대원이 던진 말에 프리처는 씹던 육포를 뱉으며 비웃었다. 냅둬. 저런 작은 동양 여자들이 원래 묵묵히 일만 잘하잖아. 빗자루나 걸레를 쥐어주는 게 세상 평화를 위해 옳은 일이지. 안 그런가, 순이? 프리처의 시선이 선우에게 향했다. 선우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빗자루질을 계속했다. 그녀의 그 무심한 평온함이 프리처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힘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 여자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들어온 이 작은 이물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대원들은 극지 저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산악 지형에서 그들은 2000미터가 넘는 거리의 표적을 맞추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코디에게 바람 앞에서 그들의 최첨단 장비와 계산은 번번이 빗나갔다. 프리처의 얼굴이 잔뜩 구겨졌다. 그때 그의 눈에 훈련장 한쪽에서 묵묵히 탄피를 줍고 있는 선우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 잔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모든 대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훈련장 너머 아득하게 먼 곳에 있는 다른 산의 정상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위성통신 중계기가 희미한 점처럼 보였다. 모두 저길 봐라.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나? 최소 4000미터는 넘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5000미터다. 5km. 신의 영역이지. 프리처는 선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자의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봐, 순이. 당신 매일 우리가 총 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 저게 그냥 시끄러운 쇳덩어리로 보이나? 선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심연 같았다. 프리처는 그 눈빛에 더욱 자극받아 목소리를 높였다. 좋아,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주지. 당신이 저 5,000m 거리의 중계기 안테나를 맞춘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걸지. 현금으로 100만 달러. 어때? 당신이 평생 청소해서 벌 돈보다 훨씬 많을 텐데. 그 제안은 너무나 황당해서 매섭게 불던 바람 소리마저 멎는 듯 했다. 5,000m. 그것은 현존하는 저격의 공식, 비공식 기록을 모두 아득하게 뛰어넘는 그야말로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미군 최강의 저격수들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는 거리. 그것을 저 작고 늙은 동양인 청소부에게 제안한 것이다. 그것은 내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원들은 이제 비웃음을 넘어 동정심마저 거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겁에 질려 울거나 화를 내며 도망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선우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깨부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손에 든 탄피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더러워진 장갑을 벗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프리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 묵은 빙하가 깨어지는 듯한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어붙은 코디에게 공기를 가르며 모든 이의 고막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 100만 달러 받도록 하죠. 알래스카의 광활한 설원 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한낱 청소부로 무시당하던 여인의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왕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서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프리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그는 선우의 대답을 굴욕감에 못 이겨 내뱉은 허세로 치부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주변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모두 들었나? 이 위대한 저격수님께서 내기를 받아들이셨다. 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총과 장비를 가져다 드려라. 나중에 장비 탓을 하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대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마치 희극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흥분했다. 기지의 무기고 담당관인 선임하사 맥클레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선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기지에서 유일하게 선우에게 미세스 박이라며 존칭을 써주는 사람이었다. 미세스 박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건 장난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맥클레인. 제게 맥밀란 태그 50 소총 한정과 59경 초정밀 매치 그레이드 탄약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선우의 입에서 정확한 총기 모델명과 탄약 명칭이 흘러나오자 웃고 있던 대원들 중 몇몇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프리처 역시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맥클레인은 말없이 무기고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육중한 하드 케이스에 담긴 소총과 특수 제작된 탄약 상자를 들고 나왔다. 선우는 케이스를 건네받아 사격 라인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십 개의 조롱과 경멸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묵묵히 케이스를 열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위용을 뽐내는 태그 50 소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길은 경이로울 정도로 부드럽고 신속했다. 마치 자신의 몸 일부를 다루듯 그녀는 소총을 조립하고 최고급 스코프를 장착했다. 3년간 빗자루와 걸레만 잡았던 사람의 손놀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선우는 사격 매트 위에 엎드렸다. 그녀의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다. 몸의 모든 근육이 총을 지지하기 위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그녀는 탄약 상자에서 단 한 발의 총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총알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코디에게 혹한과는 정반대인 제주의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편 강지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선우야, 기억해. 저격은 파괴가 아니라 조화야. 총알이 날아가는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바람과 대지와 저 멀리 목표물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길은 저절로 열리는 거란다. 남편의 목소리. 그의 온기 있는 저격 철학. 그것은 생명을 빼앗는 기술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생명과의 교감을 추구하는 경지였다. 선우는 남편을 잃은 후 그의 철학이 과연 이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도 통할 것인지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 코디액으로 왔다. 선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고요해져 있었다. 그녀는 총알을 약실에 장전했다. 철컥하는 금소금이 얼어붙은 대기를 갈랐다. 스코프 안으로 5,000m 너머의 풍경이 들어왔다. 중계기 안테나는 가느다란 실처럼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선우는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코디에게 칼바람은 예측 불가능하게 방향을 바꾸며 불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바람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의 일부가 되려는 듯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시간이 흘렀다. 1분, 5분, 10분.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저 기다렸다. 대원들은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얼어 죽기 전에 쏘라고. 프리처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스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광폭하게 불던 두 개의 다른 바람 줄기가 허공에서 충돌했다가 잠시 멈추는 찰나. 대기의 모든 흐름이 숨을 죽이는 단 0.5초의 순간.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한 그 순간을 선우의 온몸은 완벽하게 포착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아니, 손가락이 방아쇠와 하나가 되었다. 쾅! 59경 탄두가 뿜어내는 굉음은 천둥과도 같았다.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얀 허공으로 사라졌다. 너무나 먼 거리였기에 총알이 날아가는 10초가 넘는 시간 동안 모두가 숨을 죽이고 관측용 모니터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역사가 새로 쓰였다. 땡! 스피커를 통해 들려온 금소금은 날카롭고 길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5,000m 거리의 중계기 안테나, 그 가장 얇은 부분이 정확히 두 동강 나며 꺾이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사격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한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세상에. 현존하는 저격 세계 신기록입니다. 비공식 기록마저 압도적으로 경신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박선우에게로. 그녀는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를 바라보며 얼음처럼 굳어버린 프리처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굉음보다도 강력하게 코디에게 얼어붙은 대지를 뒤흔들었다. 3년간 순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던 동양인 청소부는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불멸의 전설이 되었다. 100만 달러. 프리처 워커는 자신의 트럭을 팔고 모아두었던 모든 주식을 처분하고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서야 겨우 약속한 금액을 맞출 수 있었다. 그는 수표를 건네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손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지? 선우는 묵묵히 수표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이제 무시나 순종이 아닌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진 권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코디의 기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원들은 그녀를 미세스 박이라고 불렀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거나 고개를 숙였다. 그녀를 향했던 노골적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농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들어찼다. 그날 밤 선우는 기지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왔다. 난로 위에는 김이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낡은 테이블 위에는 $1,000,000짜리 수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수표를 잠시 바라보다 창밖에 눈보라치는 코디에게 밤 풍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은 이 혹한의 땅과는 정반대의 온기를 가진 고향, 제주도로 향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강지혁. 그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의 전설이었지만 군복을 벗은 후에는 제주의 평범한 감귤 농부로 살았다. 그는 총을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라 마음의 연장선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선우에게 사격을 가르칠 때 표적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파도 위에 내려앉는 햇살, 구름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게 했다. 선우야, 저 나뭇잎을 맞추려 하지 마. 저 나뭇잎을 춤추게 하는 바람의 마음을 읽어야 해. 바람이 나뭇잎에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길이 열리는 순간이야. 그의 저격술은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나 그리고 목표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합일의 경지를 추구하는 구도의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저격수를 온기 있는 저격이라 불렀다. 모든 생명에는 온기가 있고 그 온기를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생명의 무게를 알고 총을 들 수 있다는 철학이었다. 선우는 그의 유일한 제자이자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동반자였다. 행복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지혁은 군 복무 시절 얻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 그녀에게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훈련센터를 제주에 세워달라고. 전 세계의 군인들이 와서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그런 곳을 만들어달라고. 남편을 떠나보낸 선우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남편의 온기 있는 저격이 과연 세상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 그의 철학이 단지 따뜻한 섬에서나 가능한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거친 군사훈련지 중 하나인 알래스카 코디액으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가장 낮은 자리인 청소부로 들어갔다.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남편의 가르침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내기 위함이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코디에게 칼바람 속에서 제주의 따스함을 떠올렸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남편의 온기 있는 가르침을 되새겼다. 그녀에게 3년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었다. 프리처와의 내기는 그녀의 긴 담금질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5,000m의 기적은 남편의 철학이 결코 이상이 아닌 현실의 가장 극한 지점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임을 증명한 것이었다. 선우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저격 노트와 그가 직접 깎아 선물했던 제주의 동백나무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동백나무 조각을 손에 쥐었다. 이제 이 차가운 나무에 다시 제주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시간이었다. 지혁 씨, 보고 있어요? 당신의 꿈,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에서 당신의 온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했어요. 이제 당신의 철학을 담은 집을 지으러 갈게요. 창밖에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속에는 제주의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차올랐다. $1,000,000 수표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3년간의 인고와 남편의 유산을 이어갈
약속의 증표였다. 그녀의 진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얼어붙은 땅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선우의 5,000m 저격은 코디액 기지를 넘어 워싱턴의 펜타곤까지 뒤흔든 거대한 파문이었다. 민간인, 그것도 동양인 여성 청소부가 미군 최정예 부대의 훈련장에서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설명 불가능한 이상 현상이었다. 펜타곤의 특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제독 벤스는 이 보고를 받고 즉시 코디액 행을 결정했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략 자산을 발굴할 기회 혹은 잠재적 위협을 분석할 기회로 보았다. 한편 프리처 워커는 재가 되어버린 자존심 위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000,000를 갚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뼈아픈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자로서의 신념과 명예가 한순간에 박살 나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부하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남몰래 비웃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낸다. 프리처는 그날의 기억을 수천 번 복기하며 단 하나의 결론에 매달렸다. 그것은 실력이 아니야. 기적 혹은 악마의 장난 같은 우연일 뿐이다. 그는 그날의 기상 데이터, 태양 흑점 활동, 심지어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분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벤스 제독이 코디에게 도착했을 때 기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제독은 프리처를 포함한 지휘부를 소집했다. 그는 서두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선우. 저 여성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군. 워커 준이, 자네가 직접 겪었으니 말해보게. 저 여자는 대체 뭐지? 프리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 제독님, 그것은 재현 불가능한 1조분의 1 확률의 우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그날 그 순간 우주의 모든 조건이 그녀를 위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신의 장난이지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벤스 제독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결과와 가능성만을 믿었다. 흥미로운 가설이군. 그렇다면 그 가설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 바로 그 말에 프리처는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복수심이 뒤섞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그 주술이 혼자만의 쇼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수 가능한 실력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독님, 저에게 이 기지에서 가장 가망 없는 나고자 3명을 주십시오. 저 여자가 그들을 진짜 저격수로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는 기지의 문제아들을 지목했다. 첫 번째는 불도저 오멜리. 압도적인 근육과 힘을 가졌지만 섬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모든 것을 힘으로만 해결하려다 번번이 장비를 부수고 작전을 망치는 다혈질이었다. 두 번째는 교수 코언. 그는 걸어다니는 데이터베이스였지만 자신의 노트북과 첨단 장비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기술 의존증 환자였다. 특히 코디에게 극한 환경에서 그의 장비는 자주 오작동을 일으켰다. 마지막은 그림자 존스. 그는 사격술과 은신술 모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과거 훈련 중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프리처는 벤스 제독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언을 했다. 박선우가 저 3명의 폐품들을 데리고 한 달 안에
이 지옥 같은 코디에게 산맥에서 3000m 표적을 맞추게 한다면 제가 이 계급장을 떼고 1등병으로 강등되어 1년간 그녀의 부하로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군인의 명예와 경력,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었다. 벤스 제독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그는 박선우를 불렀다. 미세스 박,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만약 당신이 성공한다면 국방부는 당신에게 저들이 제시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상을 제공하겠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한쪽은 명예로운 재기, 다른 한쪽은 재앙과도 같은 추락.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박선우에게는 남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선우는 조용히 3명의 후보생을 바라보았다. 오만함, 불안함, 그리고 깊은 절망. 그들의 눈 속에서 그녀는 남편이 그토록 경계했던 길 잃은 영혼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온기 있는 저격술이 비단 기술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짧은 대답은 꺼져가던 재 속에서 타오르는 새로운 불씨가 되었다. 코디에게 겨울은 이제 막 2번째 폭풍을 잉태하고 있었다. 훈련 첫날 3명의 문제아들은 최악의 기분으로 훈련장에 모였다. 네이비실 최정예 후보생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는 일개 동양인 청소부에게 조련당해야 한다는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혹독한 사격 훈련이나 자신들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한 강도 높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들의 손에서 총을 거두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이끌고 기지방, 거대한 빙하가 코앞까지 밀려내려온 협곡으로 향했다. 얼음이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곳이었다. 오늘의 훈련은 듣는 것입니다. 선우의 첫마디에 불도저 오멜리가 폭발했다.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데리고 소풍이라도 온 겁니까? 당장 사격장으로 돌아가서 이딴 시간 낭비 말고 진짜 훈련을 시키시죠. 선우는 그와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오멜리, 당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군요. 분노는 당신의 귀를 멀게 하고 눈을 가립니다. 그런 상태로는 1미터 앞의 적도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오멜리를 지나쳐 얼음 벽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차가운 얼음에 가만히 가져다 댔다. 자, 모두 이리 와서 저처럼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이 빙하가 수만 년 동안 속삭여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담긴 힘과 고요함과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교수 코어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비과학적인 감상주의로군요. 빙하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 형성된 결정체일 뿐 그 안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거라면 또 모를까. 그림자 존스는 말없이 그녀를 따라 했지만 그의 손은 트라우마의 기억처럼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사격 훈련 대신 기이한 감각 훈련을 해야 했다. 눈을 가린 채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맞추기, 각기 다른 돌멩이의 무게 중심을 손바닥으로 느끼기, 그리고 얼어붙은 땅 위를 맨발로 걸으며 대지의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훈련까지. 네이비실의 첨단 과학 훈련과는 정반대의 원시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 새 후보생의 불만과 저항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최첨단 감각을 일깨우려 하고 있었다. 훈련 3일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코디에게 날씨가 급변하며 윌리와우라 불리는 강력한 돌풍이 몰아쳤다.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3사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었다.
교수 코언의 모든 전자장비는 극심한 전자기장 교란으로 먹통이 되었다. 불도저 오멜리는 힘으로 눈보라를 뚫으려다 깊은 눈 더미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 그림자 존스는 새하얀 어둠 속에서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거짓말처럼 선우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마치 눈보라 속의 길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 그들을 차례로 찾아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코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남긴 흔적을 따라왔습니다. 두려움은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눈 위에 미세한 파동을 남기죠. 그녀는 얼어붙은 세 사람을 이끌고 작은 얼음 동굴로 피신했다. 동굴 안에서 그녀는 남편 강지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 남편은 눈 속에 파묻혔을 때 발버둥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어 마치 자신이 하나의 눈송이가 된 것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저항하는 자는 부서지지만 하나가 되는 자는 살아남는다고. 그것이 그가 말한 온기 있는 생존술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눈보라가 멎은 후 동굴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의 눈빛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식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선우는 그들에게 다시 총을 쥐어주었다. 하지만 표적은 없었다. 여러분의 숨결이 총구를 떠나 저 먼 산의 봉우리에 닿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녹여내는 겁니다. 분노, 오만 그리고 두려움을.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말에 따랐다. 총을 쏘는 대신 총을 통해 숨을 쉬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거친 호흡이 점차 안정되고 경직되었던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던 무거운 얼음이 선우의 가르침이라는 따스한 숨결 아래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기술 훈련이 아닌 치유의 과정이었다. 빙하를 녹인 숨결은 새 후보생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박선우의 훈련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선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각자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했다. 그것은 영혼의 영점을 다시 조준하는 과정이었다. 불도저 오멜리의 과제는 힘의 통제였다. 선우는 그를 데리고 얼어붙은 호수로 갔다. 그녀는 그에게 날카로운 전투 단검 한 자루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단검으로 얼음 위에 당신 어머니의 얼굴을 조각해 보세요. 오멜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저는 전사이지 예술가가 아닙니다. 전사일수록 힘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주체 못하는 힘은 적이 아닌 당신 자신을 파괴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조각할 때처럼 힘을 섬세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삼류전사에 머물 겁니다. 오멜리는 굴욕감에 이를 갈며 얼음을 깎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힘이 실린 손길에 얼음은 번번이 부서져 나갔다. 며칠 동안 그는 수백 번 실패하며 좌절했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문득 깨달았다. 힘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칼날이 얼음의 결을 따라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힘을 빼고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아 조심스럽게 칼을 움직였다.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투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 형상이 나타났을 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오후 사격장에서 그의 총알은 더 이상 표적을 부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표적의 중심에 안착했다. 교수 코언의 과제는 지식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었다. 선우는 그의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했다. 그리고 그를 홀로 설산 중턱에 남겨두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바람만을 이용해서 불을 피워보세요. 코언은 패닉에 빠졌다. 라이터도 부싯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과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마찰열, 볼록, 렌즈 효과. 하지만 코디에게 습한 공기와 변덕스러운 바람 속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해가 지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절망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바람이 나뭇가지들을 스치며 만들어내는 미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선우가 가르쳐준 대로 바람의 흐름에 집중했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그리고 가장 건조하게 모이는 바위 틈을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의 마른 나뭇가지를 비볐다. 기적처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는 불씨를 되살리며 깨달았다. 진정한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음 날 그는 바람의 흐름을 읽어 탄도를 수정했고 그의 총알은 컴퓨터의 계산을 뛰어넘어 목표에 명중했다. 가장 어려운 과제는 그림자 존스에게 주어졌다. 그의 내면에는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 선우는 그에게 총을 주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를 주었다. 코디에게 야생동물들을 찍어오세요. 하지만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영혼이 느껴지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존스는 며칠 동안 늑대와 불곰의 뒤를 쫓았다. 그는 자신의 은신술을 이용해 그들의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삶을 엿보았다. 어미 곰이 새끼를 핥아주는 모습, 늙은 늑대가 무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그는 그들 역시 자신처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셔터를 누르며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였음을 알게 되었다. 훈련 마지막 주 선우는 그를 데리고 과거 그의 동료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와 비슷한 협곡으로 갔다. 그녀는 건너편에 표적을 세웠다. 존스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존스, 당신 손에 들린 것은 살상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을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이제 생명의 무게를 압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한 발은 이제 파괴가 아닌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균형의 마침표가 될 겁니다. 존스는 눈을 감았다. 렌즈를 통해 보았던 수많은 생명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은 과거의 비명이 아닌 현재의 다짐처럼 울려 퍼졌다. 총알은 정확히 표적의 중앙을 꿰뚫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트라우마의 0점이 마침내 바로잡히는 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프리처 워커는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페품이라고 불렀던 3명의 군인이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나고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고 그 한계를 넘어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한 달의 마지막 날, 박선우는 완전히 달라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최종 시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코디에게서도 가장 험준하고 바람이 거세기로 악명 높은 악마의 이빨이라 불리는 산맥이었다. 이제 여러분의 산을 넘을 시간입니다. 선우의 나지막한 말과 함께 3명의 남자는 자신의 총을 들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목표물을 향해 완벽하게 0점 조준을 마친 상태였다. 최종 시험의 무대는 코디엑 섬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악마의 이빨 산맥으로 결정되었다.
이름 그대로 날카로운 화강암 봉우리들이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있고 그 사이에는 수천 년 묵은 빙하와 언제 입을 벌릴지 모르는 크레바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부는 윌리와우 돌풍은 작은 헬리콥터마저 뒤집어 버릴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 그곳은 훈련장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었다. 벤스 제독의 지휘 아래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관측팀이 산맥이 내려다 보이는 안전지대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 수십 개의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감지기, 초민 감성 음향 탐지기가 3,000m 떨어진 반대편 봉우리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있었다. 프리처 워커는 잿빛 얼굴로 캠프를 서성거렸다. 그는 이제 내기의 승패를 떠나 저 미친 시험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전사의 빛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시험 당일 새벽 박선우는 3명의 제자들을 시험장 입구에 세웠다. 그녀는 벤스 제독과의 통신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제독님, 이 시험은 단순히 한 지점에서 총을 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전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 목표를 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보였다. 입구에서부터 최종 사격 지점까지 악마의 이빨 산맥을 관통하는 약 10km의 가장 위험한 루트였다. 저희는 이 길을 따라 사격 지점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임무를 완수할 겁니다. 이것이 저희의 시험입니다. 벤스 제독은 잠시 망설였다. 그 루트는 베테랑실 대원들도 주저하는 죽음의 길이었다. 하지만 모니터에 비친 박선우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녀의 뒤에 선 세 남자의 단단한 모습을 본 그는 결심했다. 좋다. 허락하지. 자네들의 여정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시험, 악마의 이빨 횡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지난 한 달간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난관이 닥쳤다. 폭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레바스 위로 낡고 위태로운 얼음 다리가 유일한 길이었다. 과거의 불도저 오멜리였다면 자신의 힘을 믿고 성큼성큼 다리를 건너다 분명히 얼음과 함께 추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멈춰섰다. 그는 전투 단검을 꺼내 얼음 조각을 하던 그때처럼 힘을 빼고 부드럽게 다리의 표면을 두드려 보았다. 얼음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통해 가장 단단한 부분을 찾아내며 그는 거대한 몸을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여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두 번째 위기는 자기장 이상 지대에서 찾아왔다. 교수 코언의 모든 첨단 장비가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그 자리에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모든 장비의 전원을 껐다. 그는 하늘의 구름 흐름과 희미한 별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뺨에 와 닿는 바람의 감촉으로 방향을 가늠했다. 그는 머릿속의 데이터가 아닌 온몸으로 자연의 지도를 읽었다. 그리고 그의 팀을 정확한 길로 인도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죽음의 설원이라 불리는 잦은 눈사태로 악명 높은 거대한 경사면을 통과해야 했다. 그림자 존스가 앞장섰다. 그의 귓가에 과거 동료의 비명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선우가 가르쳐준 대로 눈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는 쌓인 눈 아래의 미세한 공기층과 무게의 불균형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치는 유령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과 하나가 되어 그 위를 춤추듯 나아가는 산의 정령과도 같았다. 박선우는 한 발짝 뒤에서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첫 걸음마를 뗀 아들을 바라보는 듯한 깊은 신뢰와 대견함이 가득했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최종 사격 지점에 도착했다. 온몸은 땀과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마의 이빨을 정복한 것이다. 그들의 발 아래로 베이스 캠프의 불빛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반대편 봉우리의 표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관문이었다. 하늘에서는 마지막 시험을 시샘하듯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이 사격 자세를 잡기 시작했을 때 코디에게 하늘은 분노한 신처럼 포효하기 시작했다. 먹구름은 순식간에 온 산맥을 집어삼켰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눈보라에 휩싸였다. 악마의 이빨은 그 이름값을 하려는 듯 최악의 얼굴을 드러냈다. 베이스 캠프의 모니터들은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눈보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음향 탐지기에는 지옥의 비명 같은 바람소리만이 가득 찼다. 벤스 제독의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다. 제독님, 이 상태로는 시험 속행이 불가능합니다. 당장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프리처 워커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이건 신의 뜻이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저들을 비난할 수 없어. 하지만 벤스 제독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일하게 희미한 신호가 잡히는 카메라 채널, 박선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 속에서도 평온했다. 제독은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 기다린다. 그들이 스스로 끝낼 때까지. 첫 번째 사수는 불도저 오멜리였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돌풍은 육중한 그의 몸마저 날려버릴 기세였다. 그는 소총을 붙잡고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바위가 되었다. 산의 일부가 되어 바람의 길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기다렸다. 폭풍과 폭풍 사이 모든 것이 멈추는 찰나의 순간을.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그는 분노가 아닌 평온을 담아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어깨를 때린 반동은 제어된 힘의 강력한 증거였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다. 수초가 흐른 뒤 지옥 같은 바람 소리를 뚫고 땡! 기적과도 같은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캠프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프리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총알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은 것 같았다. 두 번째는 교수 코언이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이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상태가 되었다. 표적은커녕 자신의 총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격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영역이었다. 코어는 눈을 감았다. 그는 머릿속의 모든 지식과 데이터를 지웠다. 대신 그가 통과해온 산맥의 지형, 바람의 감촉, 대기의 무게를 담은 마음의 지도를 펼쳤다. 그는 보이지 않는 표적을 향해 조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직관이 가리키는 그곳,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그 지점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의 격발은 질문과도 같았다. 당신은 그곳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길고 긴 침묵. 모두가 포기하려던 순간 이전보다 더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스피커를 울렸다. 땡. 벤스 제독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믿을 수가 없군.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사수는 그림자 존스였다.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폭풍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귓가에 눈보라 소리에 섞여 과거의 트라우마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넌 살인자야.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또 누군가가 죽어. 그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떨려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박선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통해
거대한 평온과 믿음이 그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왔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총알은 책임을 지는 거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존스는 눈을 떴다. 그의 눈앞의 폭풍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죽은 동료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의 떨림이 멈췄다. 그의 격발은 폭풍 속의 기도였다. 자신의 과거를 향한 작별 인사였고 미래를 향한 서약이었다. 베이스 캠프의 스피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가 너무 거세서 약한 금소금이 묻혀버린 것이다. 참모가 고개를 저었다.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벤스 제독은 모니터의 다른 채널을 가리켰다. 표적을 촬영하던 열화상 카메라가 폭풍 속에서 기적적으로 잠시 신호를 되찾은 것이다. 화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표적의 정중앙에 세 개의 열점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박혀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 총알이 정확히 앞선 두 발의 중앙을 꿰뚫은 것이다. 완벽한 성공. 불가능을 넘어선 신화의 창조였다. 그 순간 베이스 캠프의 프리처 워커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무릎이 눈밭 위로 힘없이 꺾였다. 그의 입에서 거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패배의 울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남김없이 씻어내고 새로운 진실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한 인간의 경의와 참회의 통곡이었다. 폭풍이 거짓말처럼 멎고 악마의 이빨 위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장엄한 연극의 막이 내린 후 켜진 조명과도 같았다. 산을 내려오는 박선우와 세 제자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시험을 치르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영웅들의 행진이었다.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침묵이었다. 수십 명의 최정예 장교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경외와 존경이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프리처 워커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분노나 굴욕감이 없었다. 오직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깨달음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박선우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서양식 경례가 아닌 동양의 제자가 스승에게 표하는 가장 깊은 존경의 예법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절을 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그의 남은 인생을 모두 바치겠다는 절실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벤스 제독에게 다가가 자신의 인식표를 건네며 말했다. 제독님, 약속대로 계급 강등과 보직 변경을 요청합니다. 저 여인의 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벤스 제독은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식표를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워커 주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진실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휘관의 자질이다. 자네는 강등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제독은 박선우와 3명의 오퍼레이터 그리고 프리처 워커를 자신의 지휘 텐트로 불렀다. 그는 박선우에게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와 모든 지원을 약속하는 국방부 계약서를 내밀었다. 미세스 박, 당신의 승리요. 약속대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소.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의 철학을 단순히 우리만의 것으로 독점하는 것은 인류의 손실이다. 당신의 꿈, 제주의 훈련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국방부가 공동으로 지원하겠네. 그곳을 미군과 한국군 특수부대의 공식 합동훈련 시설로 지정하고 전 세계의 동맹국에게도 문을 열도록 하지. 기술이 아닌 영혼을 단련하는 새로운 군사훈련의 메카로 만드는 걸세.
그는 프리처와 3명의 젊은이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4사람을 그 새로운 센터의 첫 번째 교관단으로 파견하고 싶네. 이들은 당신의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한 자들이니 당신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걸세. 그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상의 결론이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날개를 얻었고 프리처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구원과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3명의 문제아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가 될 터였다. 적대와 대립으로 시작된 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창조적인 협력 관계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박선우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1,000,000짜리 내기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의 유산이자 수많은 이들의 영혼을 치유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코디에게 광활한 설원을 바라보았다. 3년 전 복수와 증명을 위해 찾아왔던 이 얼어붙은 땅.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더 이상 춥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녀의 온기 있는 저격술이 마침내 빙하를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 기적의 땅이 되어 있었다. 3년 후 대한민국 제주도. 한라산의 푸른 정기가 남해의 따뜻한 바람과 만나는 섬의 남쪽 끝, 한때 거친 억새와 이름 모를 야생화만이 가득했던 해안 언덕은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기적의 땅이라 부르는 성지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강지역 국제정신전 훈련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센터는 일반적인 군사시설과는 그 모습부터가 달랐다. 높고 차가운 콘크리트 벽 대신 제주의 숨쉬는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나지막한 돌담이 부드러운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연병장 대신 잔디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막사 건물들은 삼나무와 통유리를 이용해 지어져 마치 오래전부터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풍경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이곳은 무기를 다루는 곳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처럼 보였다. 센터의 훈련 방식은 혁명 그 자체였다. 새벽이 되면 훈련생들은 사격장이 아닌 해변의 바위 위에서 명상을 하며 떠오르는 해와 함께 호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들은 제주의 해녀들에게 물질을 배우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살아남는 법을 익혔다. 오름에 올라서는 바람의 길을 잃고 숲속에서는 나무와 교감하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다. 사격 훈련은 일주일에 단 한 번뿐이었지만 이곳에서 몇 달을 보낸 훈련생들의 명중률은 다른 곳에서 몇 년을 훈련한 것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들은 총알을 쏘는 법이 아니라 총알이 스스로 날아갈 길을 열어주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이 기적의 땅을 이끄는 이는 센터의 관장 박선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나 무시당하던 청소부가 아니었다. 전 세계 최정예 부대원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스승님이라 부르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는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그저 훈련생들의 곁에서 차를 마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 스스로 깨달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 프리처 워커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독선적인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센터의 수석 교관으로서 자신의 혹독했던 경험에 박선우의 철학을 녹여내 훈련생들에게 생존 기술과 함께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쳤다. 그는 종종 내가 알래스카의 빙하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강한 존재는 가장 잘 버티는 존재가 아니란 가장 잘 녹아내리는 존재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지혜와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도저 오멜리, 교수 코언, 그림자 존스 역시 센터의 핵심 교관이 되어 있었다. 오멜리는 힘의 제어와 인내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코언은 기술과 직관의 융합을,
존스는 전투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적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수많은 군인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박선우의 철학이 낳은 가장 위대한 결과물이자 살아있는 증거였다. 센터 개원 3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벤스 제독이 특별 손님으로 제주를 찾았다. 그는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저는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땅에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주에서 그 기적이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지를 봅니다. 그는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촉즉발의 인질 사태를 언급했다. 다국적군이 투입되었지만 테러리스트들의 복잡한 심리와 지형적 불리함 때문에 작전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현장에 투입된 것은 바로 이 센터 출신의 한미 합동팀이었다. 그들은 무력으로 진압하는 대신 지난 엿새 동안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을 분석해 테러리스트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저격수가 협상 결렬 시 인지를 처형하려던 리더의 손에 들린 무전기만을 정확히 파괴했습니다. 그 한 발의 총성으로 리더십은 무너졌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했으며 인질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운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천 발의 총알보다 강한 단 한 발의 지혜. 파괴가 아닌 생명을 구하는 힘 말입니다. 제독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박선우는 홀로 센터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랐다. 그곳은 남편 강지혁이 살아생전 그녀에게 사격을 가르쳐 주던 그와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깎아주었던 낡은 동백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길고 긴 여정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시작해 복수와 증명을 위해 떠났던 알래스카의 혹한. 그곳에서 겪었던 멸시와 편견, 그리고 불가능에 맞섰던 수많은 밤들.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제주의 바람을 맞았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잘 해냈어, 수고했어라고 속삭이는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프리처와 오멜리 코언, 존스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섰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와 함께 붉게 물들어가는 제주의 수평선을 바라볼 뿐이었다. 피부색도 살아온 환경도 언어도 다른 다섯 사람. 그들은 한때 서로를 불신하고 겨눴지만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었다. 박선우는 손에 쥔 동백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었다. 남편의 온기 있는 저격은 이제 그녀와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온기를 피워낼 것이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 위로 펼쳐진 저 새로운 지평선처럼 그녀가 연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마침내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